우리가 갈래가 총 4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 친구들은 다 뭐다? 문학이다. 그죠? 문학인데, 자, 일단 첫 번째부터 서정갈래라는 게 있습니다. 서정갈래. 자, 우리 서정갈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시라고 하죠. 그쵸? 시라고 하죠. 어디냐? 그 3페이지에다가 뭐 따로 적어 두실 거면 적어 두셔도 되고요. 네. 거기 보면은 다 좀 많이 비어 있죠? 제 머리처럼.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아무튼, 자, 서정갈래라는 정확한 정의가 뭔지 아세요? 나 이거 너한테 설명했었어. 네. 옛날에 설명했었어. 현진 아십니까? 너 그렇게 당당해? 띠벌로 봐! 자, 아세요? 줄임말이야, 줄임말. 줄임말이 네. 정서갈래야, 자, 서술을 한다. 뭐다? 뭘? 감정을 서술하는 갈래를 서정갈래라고 합니다. 자, 근데 감정이라는 이 부분이 뭐야? 사실상 우리가 관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시를 봤을 때 주로 어떤 표현들이 많이 나오냐면은 이런 것들이 은근히 자주 등장해요. 관념의 구체화라는 이 부분들이 자주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요거는 은유법이 이제 대표적인 표현인데, 자, 봐봐요. 마음이라는 이런 감정, 우리가 관념이라는 게 뭐였어? 아세요? 막혔다고 한다. 자, 관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개념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감정이나 마음,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마음이 뭔데? 시간, 설명할 수 있어요? 분노, 설명할 수 있어요? 어렵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념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관념을 구체화시킨다. 뭘로? 감각적으로 구체화시킨다. 우리 감각이라는 건 뭐가 있어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다.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하는 건, 호수는 어쨌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쵸? 그럼 마음이라는 이런 관념이 호수로서 어떻게 되는 거다? 구체화되는 거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간 게 이제 시라고 보시면 돼요. 곧 서정갈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서술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학교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뭐 함축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 뭐 내재율이 뭐고 외재율이 뭐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맞아요? 기억이 안 난다는 소리를 그럼 졸리신 거 아니죠? 아니 지금 이불 덮어가지고 지금 졸리신 것 같은데? 잠 잘 잤어요? 지금 여기 지금 에어컨이 딱 들어오는데 딱 이불에 그 따스함이 감싸고 그러면 사실 솔직히 그런 느낌 너무 좋긴 해요. 좋긴 한데 자 그러다 보면 잠이 솔솔 옵니다. 예, 지금 약간 거기 딱 전 단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야? 아니야? 좀 많이 잤어요. 많이 잤어요? 난 언제 자 싶어요. 난 언제 자냐고. 니만 자냐? 나는 내 거는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자, 아무튼 요거는요 요런 식으로 일단 판단해 주셔도 좋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정갈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문이라는 얘기를 하죠. 운문. 물론 산문 형식의 시도 있지만 대부분 운문 형식의 시입니다. 운문 형식이라는 건 뭐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향수처럼 어떤 일정한 간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매우 짧게 표현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나와야 될 것들은 우리 함축적인 표현. 함축적인 표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비유든 아니면 뭐 강조든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소설 같은 경우는 그냥 쭉 이야기가 전개가 되지만 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얘기겠죠. 됐어요? 그리고 또 뭐 배웠어 학교에서? 뭐 했어 또? 갈래에 대한 정의 했다며? 네, 교과서에 적혀있는 거.
무슨 특징? 기억이 안 나. 이 아이 뭐더라? 아 뭐더라? 아 진짜 기억이 안 나.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그 서술자가 개입. 왜 그거 있었는데. 서울자가 개입하는 건 저 소설이고요. 그러니까요. 응. 웃었어요. 1인칭. 그건 소설이라고! 그건 소설! 얘는 서술자가 아니라 뭘로 해줘야 돼? 네. 서술자가 아니라 뭐야? 화자. 그 화자, 그렇죠. 좋아요. 자, 화자는 보통 여기서 가상의 인물로 설정이 되죠. 그죠? 물론 작가일 수도 있으나 화자는 기본적으로 가상의 인물로 설정된 부분이다 라는 거. 사실 뭐 서정갈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고요. 자, 우리가 운율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운율. 운율이라는 건 뭐야? 쉽게 생각하면 돼요. 반복되는 부분. 혹은 리듬감.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이야기할 게 뭐 크게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할지 모르겠네. 자, 여기서 문제. 외형 유리 맞을까요? 외형 률이 맞을까요? 율. 근거는? 그 이응. 모음을 끝은 이응. 아니 율이에요. 율. 자, 률이 돼야 되는 이유는? 그 이응이니까. 자음을 끝내면 자음으로 끝나면 다 률인가요? 아니요. 한자. 그 이응을 끝나면 율 아니에요. 리을. 리을이야? 네. 리을? 그러면 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음으로 끝나거나 모음으로 끝나요. 또 있을 텐데. 니은? 또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있어요. 뭐? 리을? 리을이요? 이응? 이응이요? 전미사? 전미사는 왜 나와? 갑자기? 왜 앞에 막 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응 안 되죠? 이거 안 되죠? 자, 그럼 얘는 뭐야? 률로 쓰는 게 맞겠죠? 네. 훅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심하세요. 알겠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외형률이라는 거는, 외형률 자체는 말 그대로 뭐야? 시에서 드러나는 어떤 형식적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 고전시가에서 뭐 향가의 특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단 구성과 그 다음에 뭐, 마지막 이제 우리가 그걸 낙구라고 하는데, 낙구의 첫머리가 감탄사로 시작된다.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외형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내재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느껴지는 운율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겉으로 드러난 형식, 저거는 안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형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니? 자는 것 같은데요? 약간 모자는 약간 페이크용인가요? 눈을 안 보여주기 위한 페이크인가요? 당신의 눈이 안 보여요. 예. 벗어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장난.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사 갈래 볼게요. 서사 갈래. 자, 서사 갈래는 뭘까요? 서술. 이것도 마찬가지 서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술. 자, 그럼 사는 뭘까요? 사.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서술하는 갈래. 서사 갈래요. 이야기를 서술하는 갈래. 물론 우리가 이런 서술자라는 말이 이제 기본 빵으로 들어갈 겁니다. 서술자. 그죠? 자, 우리가 이게 서사갈래가 나왔으니까 아마 뒤에 극갈래랑 비교하는 부분도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서술자 얘기를 했을 때 아마 시점을 아마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쵸? 어떤 시점, 뭐냐,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눠진다고 했을 텐데, 자, 우리가 이야기 내부냐 혹은 외부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 인식을 하냐 혹은 객관적으로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관적으로 인식하냐 객관적으로 인식하냐.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나올 텐데, 자, 우리가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라고 한다면 뭐예요? 그 등장인물 중에서 서술자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생각을 할 때 주관적인 경우는 뭘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자, 근데 그에 비해서 요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좋으려나고요? 좋으려나? 이렇게 봅시다. 이걸 적지 마시고요. 내면 서술, 관찰, 이렇게 바꿔주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에 비해서 이야기의 내부에 있는데 관찰을 하는 경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1인칭? 내부에 있지만 관찰하는 거. 그렇죠. 1인칭? 관찰자죠. 제가 아까 왜 객관적이라는 얘기를 뺐냐면요, 1인칭 관찰자 시점 같은 경우도 어떤 특정 인물을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 왜? 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내가 해석하는 거잖아. 그죠? 혹시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산에 혹시 아세요? 몰라요? 공부 좀 하세요. 자, 아무튼 그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인공은 따로 있어요. 주인공은 따로 있는데, 이제 서술자는 그 주인공을 관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조금 어려워요. 요거 혹시 아세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들어봤어요, 혹시? 아무것도 모르시네. 자, 이게 뭐냐면, 요거 같은 경우는 관찰자가 누구냐면은 어떤 조그만 어린아이예요. 네, 어린아이인데, 얘네가 약간 그 사랑방 하나를 이제 세를 줍니다. 근데, 이걸 얘기를 안 했네요. 자, 딸과 어머니 단둘이서 삽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뭐 죽었는지 이혼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자, 아무튼 둘이 살고 있는데, 사랑방 한 켠을 어떤 젊은 남자한테 세를 줍니다. 네. 근데 그 남자가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요, 뭐 아무튼 그 둘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밥을 한번 같이 먹게 됐어요. 그래서 보통 나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딸이죠, 딸한테는 이 밥 안에 계란이 하나만 들어가 있는데 그 남자한테는 계란이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은 이걸 눈치를 챌 수 있을까 없을까? 5살짜리 애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 왜 나한테는 계란을 하나만 주고 왜 저 아저씨한테는 계란을 2개나 주지? 막 이래. 근데 우리는 맥락을 알죠? 둘이 뭔가 있단 말이에요. 썸을 타고 있는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근데 얘 입장에서는 알아, 몰라. 그게 관찰자 시점이에요. 얘의 시점에서 보는 거야. 어린 아이의 시점. 무슨 말인지 좀 이해 안 돼요? 아직 어려워요? 빨리 얘기해줘. 몰라? 어려워? 다시 한번 얘기해줘. 자, 쉽지 않네요. 자, 아무튼 여기서 주인공이 이제 주된 주인공이 이제 엄마와 이제 어떤 아저씨예요. 아저씨고요. 이거를 관찰하고 있는 게 이제 딸인데, 자, 이 둘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그쵸? 정확히 알 수 없죠. 그쵸? 그냥 드러난 행동만으로밖에 파악을 못해요. 근데 아까 똑같은 계란을 줘도 나한테는 1개 주고 얘한테는 2개 주니까 얘는 이 엄마의 의중을 알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그냥 내가 싫어서 아저씨를 2개 주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렇지? 여러분들도 봐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온전히 100%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된단 말이에요. 저라고 이 친구의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 신이 아니거든요. 네. 이 와중에, 쌤 졸라 피곤해 보인다. 막 팬더상, 막 이런 느낌은 알 수 있겠죠. 근데 정확하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관찰자 시점이라는 거야. 주인공 시점은요, 오로지 여기서는 주인공,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주인공 자체가 나야. 나는, 그러니까 주인공 자체가 나예요. 근데, 자, 관찰자 시점은 반드시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직접 얘기하는 거랑, 봐봐, 그럼 만약에 이걸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제 넘겨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 주인공이 누가? 엄마지. 그 엄마가 이제 뭐야? 아저씨를 보면서 그 설렌 그 마음, 뭐 그런 것들이 서술이 되겠죠. 근데 우리 그게 아니라 이 둘 간의 행동을 얘가 어린아이의 시점에서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랑 맞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게 관찰자 시점이고요. 됐어? 현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아 진짜로? 네.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데? 있어요. 있어? 뭐가 있어? 젤리는 있네. 젤리는 있네. 됐어 진짜? 아이 불안한데? 나 학교에서 안 했어요. 학교에서 이런 걸 안 했다고? 네. 그럼 뭐 얘기를 해? 설명 뭐 해? 갈래. 네. 그것도 안 했는데 그냥 특징 그 부분만 읽고 맞추는. 무슨 특징?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교과서에 있어요. 근데 교과서 밑에 부분에 있는 그거 뭐 PPT 보여주던데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야기 외부에 있다라는 건 이제 더 이상 등장인물이 아닙니다. 등장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요건 한번 해봤을 거예요. 자, 전지혁 작가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습니다. 전지혁 작가 시점은 이미 여러분이 배운 소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허생전이요. 허생전. 전지혁 작가 시점입니다. 한마디로 서술자는 뭐냐? 신이에요. 신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인물들의 생각과 행동을 꿰뚫습니다. 그러니까 내면 서술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등장인물들의. 되니? 그냥 말 그대로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걸 다 압니다. 자, 근데 반대로 3인칭 관찰자 같은 경우는 얘는 뭐냐? 관찰을 하는 애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세요? 네, 뭐예요? 3인칭이라는 게 뭐예요? 아마 그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자, 3인칭으로 바라보면요. 우리가 말 그대로 저 멀리서 바라보세요. 1인칭 시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막 내 눈을 기점으로 이렇게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3인칭은 우리가 옥상에서 내려다보듯이 보는 게 3인칭이에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얘네들의 생김새나 행동 정도만 알 수 있어요. 근데 행동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서술이 없습니다. 얘랑 비교해보면 얘는 더 얘네들을 다 알고 있어. 내면 서술이 가능해. 근데 얘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 이해됐어요? 그럼 혹시 그걸 했나? 서사갈래, 그러니까 소설의 뭐 3요소, 뭐 소설의 구성요소 3가지 뭐 이런 거 있었나? 문체,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러면 인물, 사건, 배경? 씨, 뭘 한 거야? 그거 쌤 무슨 PPT 보여주던데요. 아니, 씨, 뭘 한 거야? 아니, 이미 뭐, 나는 되게 자세하게 할 줄 알고 지금 요거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었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교과서에 뭐가 나와요? 수사관님. 제가 이따가 한번 찾아볼게요. 아니, 뭐, 너무 쉬운 거 들어간 거 아니야? 거의 2시간 만에 다 끝냈어요. 뭘요? 갈래? 수랑 소재기. 너무 날먹인데? 근데 나가지가 쌤 향수 하나 설명하면 이거 1시간 걸리는데? 저희도 그래도 향수 설명하는데 2시간 걸렸는데 저희 허술하게 문제도 다 풀었는데 벌써?
뭐 어떻게 읽은 거야? 그냥 진짜 읽고 끝났나? 그 정도면? 아니 뭐 설명도 다 해주셨어요. 그래요? 그럼 다 안다는 얘기네? 아니요? 그럼 향수에서 나오는 후렴구의 기능 아니 이런 또 오늘 강조 뭘? 고향을 그리워하는 또? 끝 아니에요? 아니 더 있어. 그러니까요. 아 네. 열을 구분해준다. 또? 세 개밖에 없어요. 또 있어. 없어요? 있어. 그렇게 세 개밖에 안 알려주시던데. 하나 더 있다니까? 아닌데. 무슨? 통일성. 했어요. 통일성이요? 네, 통일성. 처음 들어보네. 그럼 하지 마, 씨. 어쩌라고. 자, 아무튼, 네, 이렇고요. 그럼 내가 뭐 얘기할 게 없나? 더 할 거 졸라 많은데? 이거 인물 설정도 해야 되고,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의 차이점, 그것도 얘기해야 되고, 극갈래 나왔을 때 서사갈래랑 극갈래 비교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저희 진짜 간단하게 했어요. 진짜, 그러면서 문제는 잣같이 된 거잖아. 진짜 딱 교과서에 있는 것만 딱 하고. 근데 그러냐고, 문제가 잣같잖아. 너네가, 분당 기출로 또 풀려줘야, 그래 나오지 않을까. 자, 아무튼, 그럼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네요. 그냥 요거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자, 우리가 서사갈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고전소설과 이제 딱 현대소설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둘을 나누는 경계가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나눈 걸까? 혹시 아세요? 어떤 시대를 기점으로 나눈다고 해요? 조선시대. 조선시대 이전이면 고전이야? 조선시대 이후면 뭐 현대고?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맞아요. 일제강점기예요. 물론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갑오기역 이후라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다룰 일은 딱히 없으니까 그냥 일제강점기를 기준으로 나눠주시면 되고, 그 이전은 고전, 그 이후는 현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자체는 현대소설인 거예요. 알겠죠? 일제강점기 이후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의 특징이 뭐냐면은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겁니다. 전적 작가 시점이에요. 보통 한 95%? 보통 대부분의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고전소설은. 현대소설은 이제 다양합니다. 다양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인물의 유형도 좀 달라집니다. 자, 고전소설의 인물은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형적 인물, 평면적 인물로 나눠지고요. 현대소설은 보통 이제 개성적 인물, 입체적 인물로 나눠지는데, 자, 전형적 인물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이때 당시에 어떤 특정 인물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고전소설은 딱 그래도 허생전 했으니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럼 거기에 나오는 허생은 누구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을까? 사대부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특정 계급을 대표하는 인물. 그럼 그 외에 변신은 그때 당시에 신흥 상인이 되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이완대장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벼슬을 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겠죠. 그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평면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성격이 바뀌냐 바뀌지 않나요. 그러니까 인물의 성격이 바뀌냐 바뀌지 않냐. 그럼 평면적이라는 건 안 바뀌는 경우예요. 보통 얘가 성격이 그러면 쭉 갑니다. 이해됐어요? 보통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개성적이라는 건 뭔가를 대표하진 않고요. 그냥 개별적인 거예요. 개별마다 성격이 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입체적이라고 한다면 뭐냐? 반대로 성격이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통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선한 역이 뒤통수 때리는 경우도 있고, 또 악한 역이 갑자기 우리 팀 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그런 부분들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요거 말고 이제 극갈래도 뭐 같이 해줘야 되긴 하는데 극갈래는 조금 이따가 같이 진행해 봅시다. 자, 극갈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목적으로 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뭘까요? 극갈래 목적이 있을 겁니까? 뭐를 목적으로? 맞아. 응. 맞아. 맞아요, 진짜로. 공연을 목적으로. 공연으로 목적으로 만들어진 갈래입니다. 그 갈래 맞아요. 공연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관객과 그걸 보는 관객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얘는요 서사갈래랑 좀 다른 점이 있을 겁니다. 뭘까요? 소설은 서술자가 말하는 걸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죠? 얘 같은 경우는 뭐로 이야기가 전개될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등장인물들의 대사. 그 다음에 그 등장인물의 행동을 나타내는 지시문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극갈래 자체가 뭐 어려운 거는 아니지만요. 아니지만 그럼에도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얘네들은요 극갈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공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어떨까요? 구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가 현실적 제약이 존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연극을 한다라고 봤을 때 시간적 혹은 공간적인 제약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죠?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뭐 공연하는 시간 혹은 공연하는 이 무대 장소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수도 제한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연극을 하는데 만약에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연극을 한다 쳐요. 구현할 거야? 존나 어려울 것 같은데? 안 되죠? 좀 존나 어렵습니다. 안 될 겁니다. 물론 이거를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얘기를 하는요. 보통 극갈래를 얘기할 때 우리 서사갈래랑 극갈래로 이 둘을 비교하는 문제가 종종 나오기도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줬나요? 아니요. 안 해줬어요? 뭐 하자는 거죠? 자, 아무튼 자 서사갈래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전개하는 주체가 누구냐? 서술자죠. 그죠? 아니? 자, 근데 거기에 비해 극갈래는 누구야? 등장인물이죠. 등장인물. 자, 그 다음에 또 서술자가 있기 때문에 얘는 보통 직접 제시가 들어갑니다. 직접 제시.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말하기라고 해요. 말하기. 그 다음에 극갈래 같은 경우는요 반대로 간접 제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등장인물의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다른 말로 보여주기라고 합니다. 보여주기.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을까? 또 이 둘의 차이점. 자, 얘는 제약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내가 꼴리는 대로 글을 적으면 끝입니다. 그죠? 근데 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약이 어느 정도 존재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제약이 어느 정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 서술자 없다고요, 극갈래.
네, 서술자 없어요. 거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우리가 극갈래에서 등장인물로 해설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해설자가 서술자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걔네도 다 뭐야? 등장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학교에서 그거 그랬어요. 영화의 대본이랑 차이점. 그것도 할 거예요. 아마 연극과 시나리오의 차이점을 물어볼 거예요.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있고요. 또 한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로. 보통 얘는 서술의 조치, 그러니까 이 얘기 전제 주체가 서술자, 여기는 등장인물. 그 다음에 직접과 간접 제시. 제약이 없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요 얘기도 하고요. 연극, 그 다음에 시나리오. 뭐 요거는 뭐 별다를 건 없고요. 둘이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냐면은 뭐 제약 자체, 현실적인 제약. 제약이 좀 크고요. 얘는 제약이 적습니다. 아까 이 제약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적, 공간적. 그 다음에 등장인물 수. 모든 소재를 뭐 구현하는 것에 있어서. 시나리오는 모르면 돼요. CG를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러고요. 자, 연극의 구성 요소는요. 연극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이제 막과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막과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뭐가 다를까요? 뭘로 연결이 되냐면 이거 들어봤어요? 이게 뭐예요? 해시태그 아니고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지시문에서는 뭐야? 지시문에서는 얘는 효과를 따로 넣을 수가 없죠. 여기는 어떤 뭐야? 영상의 효과를 이제 뭐 할 수 있다? 삽입할 수 있다.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아마 나온다고 하면은 보통 이런 부분에서 나올 확률이 큽니다. 네. 그런 것까지 했다고요? 왜 이제 와서 기억을 하시죠? 진작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되나요? 시나리오 말고 그 영화 대본이랑 차이가 대본이랑 뭐랑 차이? 저 연극 갈래. 대본이 시나리오입니다, 참고로. 네, 영화의 대본을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그 시나리오 안에 그 영상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효과음이나 뭐 혹은 영상 효과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펙트, 뭐 아이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막 가까이서 보는 거, 클로즈업, 뭐 몽타주 뭐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까지 하실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너네 학교라면 괜히 이상한 거 하나 갖고 와가지고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전우치 막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죠. 강동원이 나왔던 전우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6월 모의고사 때 나왔어요. 고전 소설과, 그러니까 재작년 6월 모의고사에 나왔는데 고전 소설로 나온 전우치전이랑 극갈래에 나왔던, 그러니까 영화로 나왔던 전우치, 그 강동원의 그 전우치, 그게 이게 두 개가 이제 같이 연결돼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걸 존나 재밌어가지고 풀다가 시간을 낭비했다는 뭐 그런 썰도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자, 이제 마지막 볼게요. 교술관례. 이따가 같이 할 거죠. 자, 교술관례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줄임말입니다. 뭘까요? 뭔가를 서술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뭐를 서술할까? 맞아요. 교훈을 서술하는 갈래예요. 우리가 굳이 이런 거를 외우시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연상만 하면은 확실히 쉽죠, 그죠? 교훈을 서술하는 갈래를 우리가 교술 갈래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전에 정의를 한번 내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당신들이 안 외웠겠죠. 너는 안 외웠겠지. 얘는 모를 거야. 얘한테는 얘기한 적 없어.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교술갈래의 정의가 뭐냐면요. 작가의 경험을 토대로 깨달음을 얻어 독자에게 전달하는 갈래를 교술갈래라고 합니다. 일단 이 정의는 다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크할 부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위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왜 그러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교술갈래 같은 경우는 문제가 나오는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뭐냐? 자,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 합쳐서 어쨌든 얘는 내용상으로만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내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용에서 조금 더 어려워져 봐야 뭐 추론 정도가 나올 겁니다. 수호제기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추론으로 나올 수 있냐? 자아성찰, 본질적 자아, 본질적 자아, 현상적 자아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윤동주의 시에서 나온 부분이랑도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윤동주 시 같은 경우는 특히 자아성찰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혹시 온도 높이셨나요? 네. 어쩐지 내가 덥더라. 내리시면 돼요. 그러려고. 제가 이렇게 더워지면은 약간 이제 겨터파크라고 해서 네, 그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보시고 싶진 않잖아요. 여러분 인재 중심에서 흠뻑쇼를 보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저희 잠실 가서 보세요. 흠뻑쇼는. 알겠죠? 돈 내고 보세요. 여기서 보지 말고요. 알겠죠? 물론 여기도 돈 내고 볼 수는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강료를 내니까. 굳이 그렇게 돈 내서 볼 필요 없잖아요. 제 흠뻑쇼를. 왜 무서워? 할 수 없잖아. 자, 다시 넘어가서 왜 뭐 봐? 네, 그거 안 보고. 수호제기의 자아성찰 관련된 내용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그럼 아마 무슨 작품이 나올 거냐? 윤동주의 작품이 나올 수도 있고요. 백석의 작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윤동주는 겪어봐서 알죠? 이 새끼 맨날 존나 소심한 애예요. 이 새끼는 인프제인지 인팁인지 모르겠는데 이 쌍놈 새끼는 맨날 자기가 진짜 좀 적극적으로 할걸. 맨날 내가 잘못했대. 맨날 혼자 멘탈 나가 있어. 그거 어쩌라는 거야? 그럼 좀 하든가. 하면 되잖아. 하면은 후회할 일이 없는데 왜 안 해? 그죠? 맨날 나는 죄인입니다. 맨날 이래서.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봐봐요. 이쪽 부분 작가의 경험과 깨달음은 무조건 내용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닥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런 거냐? 자, 독자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하는지가 중요해요.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연결되는 게 전달 방식과 연결됩니다. 전달 방식. 전달 방식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주면 이제 방금 얘기했던 예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대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비교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혹은 대화 형식으로 글이 전개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유추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비유 같은 것도 존나 많아. 그냥 개 많어. 그냥 유추가 뭔지 아세요? 근데 유추 유추원이 뭔데? 유추가 유추 아니에요? 그 유추가 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뭘? 비슷한 속성을 가진 두 대상을 열거해서 거기에서 비슷한 결론을 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자, 인생이라는 속성과 마라톤이라는 속성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생은 뭐야? 길게 봐야 된다. 마라톤도 길게 봐야 된다. 라는 속성이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인생은 길고 긴 레이스다. 뭐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게 유추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사실 여기 교술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떤 전달 방식이 있는지 요거를 잘 보시는 게 좋아요. 저 마지막에 뭐요? 유추 다음에 비유하려다 말았어요. 너무 많아서. 자, 이제 딱 두 작품 향수랑 수제기 하도록 할게요. 그럼 요거 하면 이제 끝인 거지. 그 뒤에 프린트 빼고. 주원이 이번에 100점 맞겠지? 잘 찍을 수 있어요. 객관식. 잘 찍을 수 있다는 말 하지 말아줄래요? 푸세요. 사수력이 없잖아요. 이거는. 근데 서술형 없으니까 당연히 100점이겠네. 그치? 선생님 학교쌤 문법 자세히 보라고 알려주세요. 문법 뭐 당연히 자세히 나오겠죠. 아마 19항, 20항으로 조질 확률이 크지. 다른 항은 나한테 얘기 안 해주는데 왜 나한테 그런 항 관련된 뭐 항가만 주면 프린트 왜 나한테 말을 안 해줘? 응. 저희요? 응. 몇 항이 나왔는지 알아야 너나 맞춰서 해줄 거 아니야. 아 그거 어제 저 프린트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집에 있어요. 뭐 다 집에 있대. 그럼 내일은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는 그냥 뭐야 나머지 외부 작품 다 하고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조합 다시 한번 너네 학교에 맞춰가지고 한 번 더 네 진행하면 될 것 같네요. 근데 19항, 20항 뭐 이런 거 다 배웠어요. 19항, 20항 워낙 자주 나와요. 그리고 15항도 나올 거고요. 용어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했습니다. 그 다음에 띄어쓰기 관련된 조항도 나왔을 거고요. 그 뭐야 조사는 붙여쓰고 의존명사는 띄어쓴다.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이거 나왔고 제1항. 제1항은 너무 많이 나자.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게 한다. 뭐 그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단위명사는 띄어쓴다. 뭐 이런 거 있을 거고. 뭐 보조용어도 있나? 보조용어 얘기는 없었죠.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띄어서 쓰는 게 원칙이나 붙여서 쓰는 것도 허용한다. 그것도 있어. 우리 예지간 건 다 했어요. 된소리들. 된소리 되기도 뭐, 뚜렷한 까닭이 없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표기한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뚜렷한 까닭에 대한 얘기를 한 번 했었잖아. 그죠? 사이시오 표기도 했을 거고, 그죠? 학교에서. 했죠? 했어요? 사이시오 표기 안 했어? 사이소리 현상. 안 했는데 안 했어요? 안 했다고? 그거 했어요. 율 두음 법칙? 두음 법칙 우리 했잖아. 네. 그치? 애지간한 건 다 했을걸? 뭐 그런 게 있으려나? 혹시 잔이랑 찬 그것도 했나? 학교에서? 지 않다에서 줄을 정인 준대로 적는다. 뭐 그건 안 했어? 안 했는데 저희 쌤은 얘기해 주시긴 했어요. 안 해? 무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학습지에 못 썼는데 형 쌤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일단 기억은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잔이 뭐예요? 지 않을 줄여서 잔이 될 적에는 줄은 대로 적는다. 그렇지 않다를 그렇지 않다 이런 거이다. 사실은 찬으로 바꿔야죠 걔는. 참. 섭섭지 않은 섭섭지 않은 뭐 이런 거. 알 것 같아요. 왠지 이번 기발 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중간보다 희망 있어요. 아 그래요? 왜요? 사수량이 없잖아요. 잘 찍어요. 어차피 등급이야. 어렵지 않을까? 근데 기말 때 잘 보면 성생할 수 있어요 등급을? 뭐라고? 기말 때 잘 보면 올릴 수 있어요. 당연히 올릴 수 있지. 잘 보면. 근데 그거를 내려. 원래 1, 2등급 애들이 못 보고 자기가 잘 봐야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본인들이 왜 짜지시죠? 난 약간 그런 마인드 저는 되게 싫어합니다. 예. 남들을 어쨌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그거는 남들이랑 비교해봤을 때 나의 지표야. 내가 잘하면 돼요.
남들 짓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존나 잘하면 돼요. 저도 그래서 굳이 제가 누굴 짓밟지 않잖아요. 내가 잘하면 돼. 아우 존나 자신감만 넘치가지고 진짜 아주 그냥 아유 막 이런 재수 없다는 표정 이제 아니 지금 막 그렇죠. 제가 옆에 있는 그쪽 국어 제가 안 밟잖아요. 어차피 내가 잘할 거니까. 라는데 여러분들이 안 따라오네, 씨발. 안 따라. 그래요. 아무튼 이제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됐다. 향수 봅시다. 향수는 다 했댔죠? 요거는 거기 같이 있는 다른 지문도 같이 할 겁니다. 다른 지문들도 같이 할 거예요. 어우 여기 아주 많네요. 내가 좋아하는 작품들만 3개가 있네. 자, 향수. 혹시 다른 지문도 같이 했었나요? 안 했어요? 이것만 했어요? 이것만 했어? 자, 향수라는 뜻 자체가 뭡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요, 그죠? 자, 일단, 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인데, 자, 이건 어디서 기인이 되냐? 이 그리움이라는 거는 어떤 모습에 대해서 기인이 돼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그쵸. 이 고향이 그리운 이유는 과거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모습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느껴지냐? 이상적 공간으로 느낄 수밖에 없고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플러스적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리고 지금 고향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어떤 것도 넣어볼 수가 있냐? 고향과 관련된 소재, 향토성도 넣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5개의 연으로 나눠져 있는데 요거는 별로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까 자, 무난무난하게 진행하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처음 해봅시다. 넓은 뻘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자, 여기 표현이 2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뭘까? 의인이랑? 네? 무슨, 네. 뭐예요? 자, 실개천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자, 첫 번째, 지줄되는 이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휘돌아 나가고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줄되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족인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의인법이 맞죠? 자, 근데 얘가 돌아 나간다고 했어. 실개천이 돌아 나간다 했어. 그럼 이건 뭘까요? 화류법이죠. 화류법 뭔지 기억 안 나세요? 나 이거 얘기했다. 12월달 첫 주차에 수사법을 설명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의인법과 화류법 같이 묶어서 얘기했어요. 자, 의인법은 누굴 따라하면 돼? 사람을 따라하면 되죠. 화류법은요? 생물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 생물이 꼭 인간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짐승도 할 수도 있고 다른 애들도 할 수 있겠죠. 식물도 할 수 있겠고 식물이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겠지만요. 그죠? 보통 이런 걸 화류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화류법이라는 이 말 자체를 다른 말로 돌려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동적인 표현이라고도 얘기하게 됩니다. 혹은 역동적인 표현. 근데 여기서는 딱히 역동적인 표현이라고 넣는 것보다는 그냥 요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심화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개천이 생물 아니에요? 예? 아니, 천이에요? 흐르는 물. 그걸 이제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 나가는 거잖아. 그죠? 그거 의인법 아니에요?
돌아 나가는 건 짐승은 못해요?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며. 그럼 말이 달리는 거는 뭐야? 의인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만 할 수 있는지, 사람도 가능하고 동물도 가능한지.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다시 한번 또 이걸 얘기해 줘야 되네. 자, 요 표현에서 두 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쪽은 의인이겠죠. 한쪽은 화류법이나 어디가 의인이요? 연모. 바다를 사랑하는 그 의인법이겠죠. 동물들의 사랑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나도. 혹시 뭐 동물 키우고 계세요? 있어요? 있는 걸로 하자. 뭐 강아지? 뭐 어떤 종류? 그게 뭐야? 말티즈랑 푸들. 그 둘이 합치면 약간 좀 약간 많이 활발하시지 않아요? 결과에. 약간 ENFP의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응. 근데 약간 소심해. 소심해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당신이랑.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휘달린다라는 부분. 자, 이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화류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얘네가 달릴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렇지? 근데 짐승들은 달릴 수 있어 없어? 있죠. 사람은 달릴 수 있죠. 둘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행동이 어떤 주체가 가능한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사람만 가능, 사람 플러스 생물 모두 가능. 됐어요? 근데 이건 자연 있잖아요. 식물을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식물도 생명으로 볼 수는 있죠. 근데 갑자기 그건 왜요? 아니요. 실개천이 식물로 보시는 건 아니죠? 응. 헷갈려서. 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우리 1년도 안 끝났어요. 그쵸?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이랬어요. 좀 여기 색채 이미지 두 가지가 나왔죠? 뭐 있어요? 얼룩배기 있죠, 그쵸? 그 다음에 금빛 있어요, 그죠? 금빛.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하나 더 있을 텐데. 감각으로 장난친 거 있잖아. 감각으로 장난친 거 있잖아, 지금. 뭐 있어? 금빛. 게으른 쓰면 돼, 안 돼? 금빛 누름만 봐야 돼요, 그죠? 좋아요. 금빛 누름. 그렇죠.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야? 청각의 시각화예요. 자, 그러면 시각의 청각하는 왜 안 돼? 시각의 청각하는 왜 안 돼? 청각이 주인공 아니에요? 그거 잘 파악하셨어요? 자, 이 두 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디가 더 메인이야? 여기가 메인이죠. 여기가 주된 곳을 넣는 겁니다. 첫 번째 주된 곳을 놓고요. 그 다음에 보조적인 심상을 여기다 두는 겁니다. 됐니? 보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곳이 차마 꾸민들 이칠리아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곳이, 그 다음에 차마 꾸민들, 그 다음에 이칠리아.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첫 번째 들어간 거 뭐야? 서리적 표현, 그죠? 자, 근데 자, 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이 꿈에서 자주 나타나는 얘기죠, 그쵸? 맞아요? 꿈에서 나타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어쨌든 그리움의 대상인 고양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상적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차마 뭐야? 뭘 보조하고 있는 거예요? 잊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한마디로 얘는요, 그리움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표현만 놓고 봤을 때
자,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나왔던 그 부분, 요 후렴구의 특징 있습니다. 요 후렴구의 특징. 근데요, 우리가 이거를 한번 알아두시면 나중에 편한 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전시가 배우게 되면 고려가요라는 걸 배울 겁니다. 뭐 가시리 같은 거 있어요. 가시리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버리고 가시리 있고. 알았어요? 아직도 모른다고는 안 하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려가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후렴구의 특징 정도는 기억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아까 제가 말 그대로 뭐 있었다? 운율, 그 다음에 리듬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구리음의 정서를 강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통일성.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야? 분연의 기능. 자, 분연이 아까 뭐라고 했죠? 연을 나눠주는 거라고 했었어요. 분연이라는 거는 연을 나눠준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요. 자, 질화로의 재가 식어지면, 자, 여기에서 드러난 거 뭐냐? 시간적 배경 드러났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죠. 질화로, 그 다음에 재가 식어지면, 이거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있습니다. 뭘까요? 시간적 배경이랑 관련된 말입니다.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새벽이겠죠. 새벽. 아무튼 누구요? 누구가 아니라 밤에 재를 때우잖아요. 제가 식었잖아. 아침이 되는 식은 거예요. 아침이 돼서 식은 게 아니라 새벽이 돼서 식겠죠. 얘가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다들 잠드는 밤이니까 새벽에 가까운 거지. 그러니까 여기 계절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이 둘 다 존재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근데 뭐 이렇게 밤바람 소리 말에 달리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거 일단 시적 호용 하나 있었죠. 비인, 그죠? 이건 했죠? 학교에서? 했죠? 안 했어요? 비인은 안 했는데. 비인이니까 시적 호용. 응. 자, 그 다음에 밤바람 소리가, 자, 소리가 지금 뭐 하고 있대요? 소리가 말을 달리고 있대요. 자, 일단 요것도 두 가지 표현으로 볼 수 있겠죠? 뭘까요? 예? 달린대요? 일단 화류 들어가겠죠? 그죠? 맞죠? 소리가 달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청각의 시각화. 이것도 나와볼 수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뭐라고 씹으려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뭐라 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모든 내신은. 학교에서 이거 얘기 안 하면 그냥 넘겨셔도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엔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여기 뭐 하는 공간이에요? 아버지가 자는 곳이에요. 아버지가 자는 곳.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자, 여기서 요 부분도 나왔습니다. 집베개 같은 거 나왔는데 이 집베개라고 한다면은 뭐랑 관련돼 있는 걸까요? 이거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학교에서? 뭐야? 향토적 그거 말고 또 가난함을 암시하는 그 소재라고 했었어요. 가난함을 암시하는 소재. 아니, 베개인데 지프로 되어 있잖아. 요즘 베개는 극세사잖아요. 베개 자체가 지프로 만든 거라서. 뭘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럼 뭐 집베개 밖에 베개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보지. 그래. 이거 자체를 인식을 안 하고 있었구나. 그 집베개. 지프로 만든 베개.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년.
3년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3년의 부분에서는 저 뭐라고 돼 있냐? 자, 흙에서 자란 내 마음이에요. 자, 흙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이 자랐대요. 자, 그럼 이렇다는 얘기는 뭐랑 연결이 가능? 흙이라는 표현이랑 내 마음이랑 연결 가능하죠? 그럼 이거 뭐예요? 내 마음이 어떻다는 얘기? 했잖아요. 이거 했죠? 네. 이거 얘기 안 했어? 흙에서 자란 내 마음. 그럼 내 마음이 어떻다는 얘기야? 흙 같다고요? 순수함. 아, 했어. 응, 이거 했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또 여기서도 시적 표현 파란 나왔고요. 근데 여기서 보통 하늘빛이라고 했어요. 하늘빛. 자, 하늘빛이 그립다라고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하늘빛은 뭐예요? 하늘 같은 경우는 이 하늘 자체에서 이미지가 있습니다. 뭘까? 이상. 어렸을 때 꿈꿨던 이상. 그거랑 연결이 되실 거예요. 그죠? 옛날에 그 이상을 품었던 그때가 그립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일단 고향의 어떤 모습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하늘빛도 마찬가지 그때 당시에 어떤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자,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에 화초록 휘적시던 곳. 자, 함부로 쏜 화살이라고 한다면 뭐야? 말 그대로 이거는 뭘로 파악하시면 돼요? 학교에서 뭐라 했어요? 정확히 알 수 없다 했어요. 에? 컴퓨터적인.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한 행위예요. 그냥 순수한 마음에 했던 행동이에요. 그냥 이것도 일종의 그냥 순수함 정도로 정리를 해주세요. 순수함. 그러니까 함부로 쐈으니까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쏜 화살이니까 순수한 의도로 쏜 거잖아. 그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풀섭 이슬에 함초롬 휘적시던 곳이시니까 뭐야? 촉각적 심상 나왔죠? 촉각적 심상 나왔고요. 그 다음에 파란이니까 아까 시각적 심상도 나왔겠죠? 앞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쓸데없이 존나 깁니다. 자, 전설의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긴 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얘가 졸라 길어. 일단 기본적으로 지읒대로 들어갔죠. 그쵸? 그리고 이 검은 머리 날리는 누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온 어린 누이랑,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뭐 거기는 뭐 별로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사철 발벗은 아내, 거기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사철 발벗었다. 이건 뭐야? 사계절 내내 발을 벗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뭐예요? 아내긴 아내인데 어떤 아내? 가난한 아내랑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 우리가 연마다 떠올리는 부분들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뭐야? 전체 고향의 풍경 자체를 그리워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누굴 그리워하고 있다? 아버지, 그지? 여기 아버지. 여기 아니네. 아버지는 여기죠. 어디 갔니? 여기가 아버지, 그죠? 그리고 제 세 번째는 그때 어린 시절에 순수함을 그리워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두 가지입니다. 누이와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죠. 여기 떠올리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자,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러니까 뭐야? 햇살, 일단 촉각적 심상 나왔고요. 그죠? 촉각 심상 나왔고, 이삭을 따가운 햇살을 이제 맞아가면서 이삭을 죽을 정도로 어쨌든 가난하다는 생활을 알 수가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럼 마지막 하늘에는 성근병. 이거 성근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흔들리는 별이에요? 반짝이는 별? 너는 뭐라고 했어? 교과서에 있는데 뭔데? 그래서 모여있는. 자, 그러면요, 이 얘기는 뭐야? 어쨌든 밤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밤이 되었고,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뭐라고 돼 있냐? 발을 옮기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이것만 보면 돼요.
모래성만 보면 돼. 모래성. 모래성만 보면요. 이거는 어떤 이미지? 이거 배웠죠? 무슨 이미지? 무슨 이미지? 이거 안 했어요? 했어요. 통화적 이미지 라고 하죠?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그 다음에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여기서도 뭐라고 했어? 초라한 지붕. 여기서도 가난함을 상징하는 부분이죠. 그쵸? 그리고 서리 까마귀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대략적으로 한 가을쯤으로 계절적 배경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자,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자, 도란도란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판단이 가능하겠죠. 되니?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화목한 공간이랑 연결이 가능할 거예요. 됐죠? 최대한 빨리 했습니다. 쌉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 어쨌든 여기 고향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부분은요. 자, 우리가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자, 왜 그러냐? 아까도 제가 아주 알아듣기 쉽게 얘기했어요. 자, 전 남친을 이제 생각할 때 그 추억 자체는 너무 좋지만, 다시 현재에 마주하면 어떻다고? 존나 별로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죠. 그쵸? 아니에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 어쨌든 현재의 상황이니까 현재의 공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걸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요. 자, 뭐라고 돼 있냐? 고향에 돌아와도 일단 뭐의 반복? 시어의 반복 돌아왔죠. 그냥 들어갔죠. 근데 뭐래? 그리던 고향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던 고향. 자, 요 그리던 고향 자체가 내가 이전에 아까 방금 했었던 향수와 관련되어 있던 어떤 공간? 과거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과거의 공간. 자, 그 다음에 산꿩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아 울고만. 자, 거기 부분은 묶어주시고요. 자, 자연이라고 묶어주시고요. 자연은 어때? 그대로 있는데. 맞죠? 변화가 없어요. 그쵸? 맞나요? 여기까지 맞아요? 자, 변화가 없는데, 자, 마음은 제 고향 진지 않고, 그러니까 자연은 그대로인데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 인간, 그리고 혹은 지금 여기 있는 고향은 이제 좀 어떻게 변한 거야? 마이너스적으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뭐가 올 수밖에 없어? 여기서 뭐가 와? 현타가 빡 온단 말이에요. 현타라고 적을 수는 없고요. 자, 그래서 허무함. 그 다음에 혹은 공허함. 이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나있어요.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이래요. 그럼 이 얘기는 좀 길게 나와 있는데, 그럼 나의 마음은 뭐 같다는 거예요? 떠도는 구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떠도는 구름이라는 게 뭐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황하는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내가 실제로 고향을 가보니까 존나 별로야.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죠. 나 옛날에 이거 저기 개쩔었는데 지금 여기 씨발 뭐야 이러면서 이제 여기 되는 거잖아. 그럼 요 부분이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오늘도 뇌 끝에 홀로 오르니. 자, 산을 위에 올라갔는데, 자, 휜 점꽃. 이번에는 공간의 이동이 드러났어요. 공간의 이동이 드러났어요. 뭘로? 산으로 지금 올라갔는데, 지금 밑에 휜 점꽃이 인정스레 웃고. 자, 여기는 자연물이죠. 그죠? 자연물은 어떻게 하고 있대? 긍정적으로 하고 있대. 아직까지 잘 피어 있어. 그죠? 맞죠? 근데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밑줄 쳐보자. 풀피리 소리. 자, 풀피리 소리가 나지 않는데요. 자, 요거는 향수의 어떤 구절이랑 연결이 가능하죠? 뭐랑 가능할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 요 부분이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죠? 옛날에 당시에 있었던 그런 어떤 이상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미각적 심상 들어갔죠. 그쵸? 그러니까 씁쓸하다는 얘기겠죠. 맞니? 맞아요.
이래서. 자, 그 다음에 고향에 돌아와도, 자, 여기 보면 어때요? 앞뒤가 똑같죠. 이걸 뭐라고 하죠? 수미상관인데 완전히 수미상관은 아니죠? 변형이 일어났어요. 수미상관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변형이 일어난 부분. 변형이 일어난 부분. 그래서 여기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구나 하죠. 그럼 여기서 하늘은 뭐야? 이상으로 봐야 될까요? 그리던 하늘로 봤을 때는 뭐야? 이상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이번에는 하늘만이 높구나. 요 부분으로 보면 뭐가 되는 거야? 자연물이 돼버리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가봤을 때 이 고향이라는 공간은 그렇게 좋지 못한 공간이에요. 자,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 배경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정지용 시인은요, 향수, 고향, 혹은 유리창 들어봤어요? 유리창? 했지 않아요? 했죠, 그죠? 유리창도 했어요. 둘 다, 그러니까 세 개 다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이전에 고향을 그리워했는데 일제강점기로 개발이 되면서 근대화가 되고 뭐가 되면서 그 고향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좀 해줘야 되는데 자, 고향까지만 좀 합시다. 고향까지만 하고 백석의 고향 그거까지만 좀 할게요. 자, 우리 백석 같은 경우도요, 얘는 좀 처음 보나요? 유독 백석 작가가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좀 많이 연결이 될 겁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백석 시 같은 경우는 보통 두 가지로 해석이 많이 되는데, 자, 보통은 요겁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왜? 얘는 애초에 일제강점기 때 피난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로워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자아성찰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이거 수요제기랑도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기억하시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세 번째는 민족성을 회복하는 역할도 있어요. 이 민족성이라는 거는 왜 나오는 거냐면은, 자, 백석이라는 친구가 1940년대부터 작품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1940년도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민족성을 없애겠다는 민족 말살 정책을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제가 뭐 주원이 보고 뭐 이제 차주원이나 차다나카상 막 이렇게 보면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막 창씨개명이나 뭐 이런 것들 등등 해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아무튼 요 세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얘는 요거랑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나는 북관에 혼자 알아 누워서, 자, 일단은 어디야? 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피난 갔어요. 북관이라는 지방이 어디냐면 대충 한 중국 그 국경 지역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누워가지고 어느 아침 의원을 베었다. 혼자 누우니까 의원을 본 거겠죠. 배가 뭐 어디가 아프니까. 자, 근데 의원이 뭐가 나왔냐면요. 자, 이 의원의 외양 묘사가 들어갑니다. 의원의 외양 묘사가 들어가는데 얘가 지금 어떻다냐? 의원은 열애 같은 상을 하고 관공의 수염을 드리워서, 자, 열애가 뭐냐면 부처 같은 얼굴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공이 뭐냐면요, 관우예요. 관우. 혹시 아세요? 관우? 삼국지에 나오는 그 수염 이만큼 해가지고 술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어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술이 식기 전에 애들 뚝배기 닭 때리고 오잖아. 자, 저 왔습니다. 이러면서 술 딱 존나 처먹었는데 개간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러는데, 자, 아무튼 간에 이게 여기 외양묘사가 드러났고요. 약간 신비로운 모습을 외양묘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선 같은데, 자, 요 부분으로 봤을 때 얘가
요렇게 판단을 했어요. 신선 같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새끼 손톱을 길게 돋은 손을 내어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더니 문득 물어 고향이 어디냐 한다. 잠깐만.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화자와 저 의원 간에 뭐가 시작된다? 대화가 시작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 대화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화자가 2명으로 파악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얘가 고향이 어디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안북도 정주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아무개 씨 고향이다. 라고 했어요. 아무개. 뭔가 얘가 지금, 이거, 야, 고향 얘기를 하다가, 나 얘 아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럼 아무개 씨를 아느냐 한 즉,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막역지가 아니냐면, 자, 여기서 나, 의원,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아무개 씨가 있었대요. 자, 근데 얘가 얘한테는 뭐라고 하고 있대요? 막역지난, 친한 사이래요. 친한 사이. 엄청나게 친한 사이예요. 자, 근데 얘는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아버지로 섬기느니라 한즉, 아버지래. 시발, 이거 뭐야? 학연, 지연, 혈연 통했네? 뭐 통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네 고향이 어디고? 저 정주입니다. 그럼 혹시 그 아냐? 그러는 거. 저 아빠인데요?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서로 아는 사람이 겹친 거야. 자, 아까 방금 뭐라고 했었어요? 타양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로웠어요. 그쵸? 외로웠는데 우리가 그런 타양에 있는 어떤 의원을 만났는데 이 의원이 나랑 같은 고향 사람이야. 그럼 어떻겠어요? 졸라 반갑겠죠. 그쵸? 자, 반가움이 이제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의원은 또다시 넌지시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자, 갑자기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인데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죠.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인식 바뀌었죠. 그 다음에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그러니까 이 손길, 그러니까 이 대화를 통해서 다시 어떤 고향에 대한 약간 그런 흔적을 좀 더 느껴볼 수 있었겠죠. 그쵸?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그쵸? 자, 여기까지 합시다. 사실 밑에 것까지 하면 더 좋은데. 이 그리움도 하면 좋은데. 요거는 재작년 수능에 나온, 재작년도 아니구나. 2020년 수능인가? 아마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고요. 씨, 쪼됐네, 이거 진짜. 10시 이후까지 하겠는데요. 자, 수호제기 뜻이 뭡니까? 나를 지키는 집. 자, 수호제. 자, 우리가 교술갈래에 대한 설명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냥 뭐만 해주면 돼요? 요것만 해주면 됩니다. 교술갈래 아까 했던 그 2가지 잘 기억해달라고 했었어요. 뭐 있었죠? 교훈. 아니요, 그거 말고. 깨달음. 이 2가지 측면에서 나온다고 했잖아. 첫 번째는 내용, 2번째는 전달 방식. 2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진짜 의문인 게, 저는 수업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잘하세요, 근데. 그리고 진짜 설명 완전 잘해요. 근데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모의고사 날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전날 게임을 하다 자버려가지고. 수학은 왜 잘 보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오래간까지 잘 본 건 아니에요. 그게 뭔 말이야? 국어는 잘 보는 거고, 오르는 게 아니다. 수학은 일단 머리가 풀렸을 때 했는데 국어는 집중력이 필요하잖아요. 수학은 집중력. 그럼 좀 자요. 전날에 왜 게임을 해요? 너무 재밌어요. 약간 제가 지금 약간 그 오열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건가요? 게임에 저 친구랑 전화하다가 잤어요. 썸을 잘못 타가지고 그러니까 친구가 그 첫사랑이랬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그래. 너만 잘하면 되겠다 이제. 저요? 100점 맞으면 되겠다. 잘 찍을게요 하지 마. 죽는다 진짜. 잘 찍다니 진짜 잘 찍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아무튼 자 요거 다시 자 나를 지키는 집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나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아마 2가지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죠? 뭔지 아세요? 좀 안
안 배웠어요? 미안합니다. 아까 잠깐 씨부리긴 했었는데, 그죠? 현상적 자아가 이고요. 그 뭐지? 눈으로 들어가는 나와 눈으로 들어가지 않는. 네, 본질적 자아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윤동주의 그 자아 성찰과도 연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를요, 요렇게도 얘기합니다. 현실적 자아라고도 하고요. 여기는 이상적 자아라고도 얘기를 해요.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 말 그대로 얘 같은 경우는 뭐야? 말 그대로 현재의 나의 모습이에요. 현재의 나의 모습. 그 다음에 이상적 자아는 뭐예요? 어쩌면 바라는 나의 모습인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본질적 자아라고 한다면요, 요거는 우리가 자신의 내면이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적합할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도식화를 하자면은 요렇게도 해석은 가능하다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자아 성찰이랑 연결을 할 때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같이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 부분과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뭐 어떤 윤동주 씨라든지 뭐 백석 씨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쭉 이어서 보시면요. 자, 소재, 즉 나를 지키는 집은 큰형님의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자, 나는 처음 그 이름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며 나와 단단히 맺어져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다. 그러니까 나는 뭐야 같이 붙어 있는데 왜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도 모르는데 이상한 이름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럼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야 초반, 자 초반에 있는 전달 방식은 뭐예요? 의문의 형식을 통해 뭐야 수호제의 뜻을 알리기도 하고요, 독자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독자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기능. 자, 아무튼 요거 뒤에 넘어가도 되죠? 괜찮아요? 괜찮아? 자, 그래서 장기로 귀향 온 이후 나는 홀로 지내며 생각이 깊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환히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 일단 지금 뭘 알았대요? 귀향이라는 경험을 하고 나서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죠? 그래서 밑에 자,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자,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인식이 바뀌었어요. 귀향 가고 나서 우리가 인식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 나를 뭐 해야 된대? 지켜야 해야 된대요. 지켜야 하는 존재.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거를 어떤 식으로 들고 있냐면요, 자,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는가? 그러니 밭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뭐가 반복되냐? 자기가 묻고 답하는 형식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쵸? 그 밑에 한번 또 계속 볼게요.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집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동산의 꽃나무와 과실나무들을 뽑아갈 수 있겠는가? 나무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다. 자, 그러면 요건 뭐라고 써줘야 되냐? 자문자답의 반복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열거되고 있다. 계속 이렇게 쭉쭉쭉쭉쭉 나오잖아요. 그죠? 되니? 됐어요? 선생님. 네? 현상적 자아가 왜 현재 나의 모습이에요? 야, 아까 그래서 이거 분리하라고 했잖아. 현실적 자아, 현상적. 그러니까 현상적 자아라는 게 뭐야? 지금 내 모습이잖아. 지금 내 모습. 내면 말고 내 겉으로 보이는. 여기 내면이라고 했고, 여기는 지금 뭐야? 내 겉으로 보이는 나의 모습인 거고, 그냥 표면적 자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내면이 바라는 나의 모습이에요. 아니, 아까 설명 들었니 안 들었니? 아니 들었네.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까지 했었냐면은 그 뭐야?
윤동주나 뭐 이제 다른 작가들의 작품 있잖아요. 그거랑 연결할 때 연결시킬 수 있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만 보자라고 했었어요. 현시성적 자와 본질적 자아로만 여기서는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자아성찰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요거랑 확장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확장을 해줄 수 있다. 그럼 지금 얘가 말하는 지켜야 되는 나는 그럼 뭐겠어요? 현상적 자아일까요? 본질적 자아일까요? 본질이죠. 그렇죠. 그것만 잘 파악하시면 돼요. 여기 나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 나가 어떤 자아인지만 잘 파악해도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책을 훔쳐가서 없애버릴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성현의 경전은 세상에 널리 퍼져 물과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내 옷과 양식을 도둑질하여 나를 궁색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천하의 실이 모두 다 내 옷이 될 수 있고 천하의 곡식이 모두 내 양식이 될 수 있다. 도둑이 비록 훔쳐간다 한들 하나 둘에 불과할 터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다 없앨 수는 없다. 자, 따라서 결론이 나왔네요. 자, 천하 만물 중에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추가로 할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요, 어떤 게 좀 많이 나왔어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사례들이 졸라 많죠, 그렇죠? 그죠? 이걸 통해서 뭘 내고 있어요? 결론을 내고 있죠. 맞아요? 맞니? 이걸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은, 아세요 혹시? 귀나? 오, 맞아요.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례들을 계속 나열했잖아. 자문자답의 형식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 자문자답을 반복했다라는 전달 방식, 그 다음에 귀납법 두 개 다 써주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유독 이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여 출입이 무상하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은 곳이 없다. 자, 어쨌든 지금 요 부분에선 뭐에 대한 얘기? 천하 만물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자, 근데 요거랑 또 뭐가 비교가 돼요? 여기서 나가 나왔는데 이 나는 누구야? 본질적 자아죠? 그죠? 본질적 자아. 그러면 여기서 또 뭐가 들어왔어요? 이 둘 간에 뭐가 들어왔다? 대비 혹은 대조. 자, 여기 글의 전달 방식 상당히 많습니다. 요거에 착안해서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내용은 분명히 할만하다고 했어요. 근데 다만 뭐가 좀 힘들다? 글의 전달 방식이 좀 많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특징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어디가냐? 이익으로 유혹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떠나가며 질탕한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미인의 예쁜 얼굴과 요염한 자태만 보아도 떠나간다. 그쵸? 이성을 놓을 수밖에 없겠죠. 졸라 이쁘면은. 그죠? 여러분들도 존나게 잘생긴 막 차은우가 앞에 있어요. 그럼 이성 갖고 있을 거예요? 그딴 거 없죠. 그냥 그래서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런데 한 번 떠나가면은 돌아올 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귀납법이 들어간 부분이죠. 거기도. 그쵸? 따라서 천하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으로는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러니 꽁꽁 묶고 자물쇠로 잠가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자, 이 앞에 있는 그 나도 뭐야? 쭉 여기 나온 나들은 다 뭐였어요? 다 본질적 자아였죠. 그죠? 본질적 자아. 자, 그 다음 밑에 뭐야? 나는, 자, 여기서의 나는 그럼 무슨 자아일까요? 현상적 자아죠. 그 다음에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 요거는 본질. 그 다음에 나를 잃은 사람. 여기도 본질이죠. 다 본질이죠. 자,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자, 여기 부분에 이제 뭐가 나왔냐? 이제 본인의 과거 행적 혹은 과거의 경험을 드러낸 부분이에요. 그쵸? 자, 어렸을 때는 과거 시험을 독해 여겨 그 공부에 빠져 있었던 것이 10년이다. 마침내 조정의 벼슬아치가 되어 사무관대의 비단도포를 입고 백주도로를 미친 듯 바쁘게 돌아다니며 12년을 보냈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한강을 건너고 문경세제를 넘어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이 있는 곳이 이르러서야. 자, 거기가 어디겠어요? 귀양지죠? 아까 장기 거기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르러서야 멈추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 나도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며 허둥지둥 내 발뒤꿈치를 쫓아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자, 그럼 이때 나가 뭐였냐? 이때 나가 뭘 것 같아요? 본질적 자로 부르는 게 좋겠죠? 그죠? 내 발뒤꿈치를 쫓아 함께 이곳에 되었다 했으니까. 그죠? 그럼 내 발뒤꿈치에서의 나는 뭐겠어요? 여기는 현실적 자겠죠? 그죠? 여보세요? 근데 내 발뒤꿈치 할 때는 내가 현상. 아니, 내 몸이잖아. 내 실제적인, 현실적인 몸이잖아. 왜?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어려워. 근데 교과서에는 큰 따옴표랑 작은 따옴표로 구분되어 있어요. 어디가? 그 나랑 나가. 응. 그러니까 현상은 큰 따옴표. 그게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근데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럼 나 뭐라고 얘기해줘야 되지? 제가 뭐라 얘기해줘야 되죠? 뭐 어떻게 해줘야 되지? 뭐 푸시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겁니다. 예. 일단 뒤지긴 맞아봐요. 됐어요? 안 됐어? 뭐가 그렇게 불편해? 빨리 얘기해봐. 아니 근데 어. 나는 땀을 흘리는 거면 알아. 그냥 해본 얘기긴 한데 굳이 나눠보자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나에게 말했다. 그럼 여기는 확실히 알 수 있죠? 앞에 나가 뭐겠어? 여기 앞에 현상. 그 뒤에 있는 나가. 본질. 그죠?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가? 여우나 돕개비에게 흘려서 왔는가? 바다의 신이 불러서 왔는가? 너의 가족과 이웃이 손해에 있는데 어째서 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그러나 나는 멍하니 꼼짝도 않고 돌아갈 줄을 몰라. 여기 나도 본질이죠? 그 안색을 보니 마치 얽매인 게 있어 돌아가려도 해도 돌아갈 수 없는 듯 했다. 그래서 나를 붙잡아 함께 머무르게 됐다. 이 무렵 내 둘째 형님 또한 그 나를 잃고 남의 섬으로 갔는데 역시 나를 붙잡아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다. 거기들은 다 본격자죠. 그쵸? 유독 내 큰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편안하게 수호제에 단정히 앉아 계신가. 그리고 본디부터 지키는 바가 있어 나를 잃지 않으신 때문이 아니겠는가. 자, 아니겠는가 하겠으니까 이건 뭐야? 서리적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붙이신 까닭일 것이다. 일찍이 큰형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건 뭐야? 말씀하셨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뭐야 이거? 인용 표현이 들어갔죠. 그쵸? 인용 표현. 자, 그럼 여기서는 인용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전달 방식이 정해져 있네요. 그쵸? 자, 아버지께서 나의 자를 태현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홀로 나의 태현을 지키려고 서재 이름을 수오라고 하였다. 이는 그 이름 지은 뜻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여기도 인용이죠. 고사의 인물을 인용했다. 고사 인용. 고사의 인물을 인용했다고 적어주세요. 고사의 인물을 인용. 자, 그래서 이제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일인가? 자신을 지키는 것이 큰일이다. 그러니까 뭐야? 자신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행위라는 거죠. 그죠? 참되도다. 그 말씀이요. 그래서 드디어 내 생각을 써서 큰형님께 보여드리고 수호제의 기문으로 삼는다. 어쨌든 수호제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죠? 요거 수호제기는 뭐야? 기 부분이 어떤 특정한 기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수호제에 대한 기록이 맨 마지막에 나왔네요. 됐나요? 그럼 아까 앞에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나와 그 현상적자를 계속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그럼 너무 디테일하게 구분하지 마시고 그러면 요 정도로만 아까 그 나와 있는 그런 정도로만 하셔도 충분히 뭐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여기에 지금 뭐야 쉽게 쓰여진 시 여기 부분 있죠. 이거 윤동주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왜요? 저 이거 영화 봤어요. 윤동주. 그거 봤어요? 강하늘 나온 거? 네. 군대 가기 전에 찍은 거잖아. 아 그래요? 그거 찍고 부대 갔어요. 아무튼 여기 이제 여기에서 봐봐. 현재 여기 봐봐. 여기가 딱 수호제기까지고요. 여기 확장을 할 때 이 윤동주 같은 시인 나온다. 그럼 여기를 확장을 하시면 된다고요. 저 노란 글씨도 확장된 거예요? 요것도 확장된 거예요. 이렇게 확장하세요. 그래서 윤동주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해드리자면요. 일단 배경 설명을 할 거예요.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는 뭐냐? 이거 아시겠네요? 도쿄에서 유학한 거? 도쿄에서 유학을 했는데, 자, 일단 얘는 지금 일제강점기 당시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유학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자, 뭐가 문제냐?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독립운동을 너무 하고 싶어. 그거는 어쨌든 자신이 바라는 모습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이상적자죠. 근데 현실에 나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야, 도쿄에서 독립운동했다고 어떻게 돼? 잣대는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내가 바라는 걸 현실에 나는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둘의 차이로 인해서 괴로움을 느낍니다. 근데 거기서는 우리가 윤동주 씨의 대부분은 그 둘의 차이로 인해 얘가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또 이런 말도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둘 간의 갈등이 일어났다. 현실적자와 이상적자의 갈등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얘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그냥 현실적자는 멘탈이 존나 나가 있어. 그럼 그럴 때 이제 뭐야, 이상적자가 나와가지고 막 내가 뭐 어둠을 뭐 밝히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얘 존나 멘탈 개나 이렇게 나가 있는 애한테 막 사과하고 그런다. 사과하는 게 아니라 야 일어나봐 이러면서 막 악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뭐냐, 갈등의 해소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자아성찰과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아마 디테일하게 했던 기억이 하나 있거든요. 그 영상을 하나 보내드리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전반적인 개관이나 그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그거는 한번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잠깐 여기 가지 마시고 잠깐 있으세요. 제가 요거